한일 관련된 자동차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면서 현대자동차가 가동을 한 이틀간 멈춘 적이 있었죠. 네. 관련된 그 전기 배전 장치 관련된 부속을 못 들여와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기기도 했었고, 코로나 이후로 심각한 어떤 경제 부진으로 현대차가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차는 한 이틀 만에 이제 그 과정을 복구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지역, 그러니까 태국이나 다른 생산 공장을 통해 가지고 그 부품들을 조달했습니다. 현대차는 전 세계 글로벌 공장을 갖고 있는 세계 5위의 자동차 대기업인데 그 정도가 문제되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코로나 초기만 해도 언론들이 막 뭐랄까요, 거품을 물었습니다. 다 죽었다. 반도체도 다 망했고 현대도 곧 망할 것이다. 자동차 아무도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발생 정확하게는 5개월이지만 아무튼 상반기가 지나고 실적 발표를 딱 보니 현대자동차의 매출 손실은 약 18%, 약 20%가 좀 못 되는 수준의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내수에서는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 수출이 좀 안 된 거죠. 그 얘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지금은 어차피 사고 팔고 아무것도 못한다. 문제는 이 사태가 해결되고 자동차의 수요가 필요로 했을 때 생산 라인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어디냐라는 부분에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렇다고 치고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자동차 공장은 현대자동차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미래는 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안 밝습니다. 코로나가 종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민간 수요가 발생을 안 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잦아지게 되면 어느 국가들이 다시 소비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 자동차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현대자동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옹비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기대하고 보라는 얘기예요. 이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그 수요가 여전하고요. 북미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자동차 1, 2, 3가 현대차입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위상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면에서 앞서가고 있기도 하고요.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도 지금 다른 기업들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판매량을 높여가고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국내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을 이제 제휴하기 위해서 현대와 삼성이 지금 서로 공동 제휴로 전기차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또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웠지만 충분히 내실을 잘 다지고 돌아갈 수 있으며 이 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견을 했고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일본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내수의 차이입니다. 내수. 일본은 1년에 약 450만 대 정도의 신규 차량을 판매를 합니다.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는 15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사실상 현대 기아차밖에 없으니까 삼성차가 있지만 점유율이 미비하고 외제차들이 10% 이상의 점유율을 땡겨 올린다고 합니다만 150만 대 중에 사실상 100만 대 이상 현대기아차 거예요.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물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450만 대라고 하는 수요를 여러 자동차 회사가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수출차들도 꽤 많이는 있습니다만 국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일종의 카바를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다도 그렇고 도요타도 그렇고 연간 1000만 대 이상을 해외에 판매한다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얻어 올리는 수익이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는요, 국내에 있는 450만 대의 국내 수요가 이 안에서 짭짤하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차 같은 경우 조금만 비교를 해봐도요,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일본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손실만 봅니다. 일단 관세가 세가지고 자국 부품을 들여오는 데 있어서 생산 원가가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트럼프가 관세 무관세를 해줄 것 같이 하더니 아니야 우리는 자국 자동차 기업 보호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관세 낮춰주기로 한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뭐 일본산 냉열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도 전부 다 그게 그 입장이 그러니까 그 쿼터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걸 세게 때리기 때문에 생산량을 그렇게 무작정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야. 일본 내에서보다는. 일본은 자동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인건비는 비싸도 생산 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인적 생산 효율이. 근데 미국에서는 그 짓을 못하게 하는 거야. 고용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법인에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상 돈 별로 못 벌어요. 그래서 닛산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거의 다 없애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돈 잡아먹는 함한 거야.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나 일본도 자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아니면 중국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인데 어찌됐거나 일본은 450만 대라는 내수 시장이 있어서 버틸만 했다는 거죠. 미쓰비시 자동차가 기후현에 있는 공장을 3년 안에 폐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년 안에 내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미쓰비시 자동차 공장 우리하고도 굉장히 친숙한 그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갤로포 있죠? 현대전공에서 만들던 갤로포. 이게 원래 이제 파세로라고 그 일본이 만든 그 말하자면 명작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명작이냐면 얘가 파리 타카르 거기 경주 나가갖고 1, 2, 3위를 동시에 한 그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파세로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는 갤로포로 수입돼가지고 잘 팔렸죠 그때. 근데 이 파세로의 단종과 함께 아예 이 생산 라인을 3년 안에 걷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가 시즈오카 현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혼다도 내년에 사이타마 현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 안에 공장들을 3개나 자동차 회사들이 폐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베는 그 리시오링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10조 원 이상을 걸어놓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정작 국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의미가 특별한 거예요. 일본 산업에서는. 국내에 있는 자동차 산업들은 오히려 더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장 폐쇄가 연이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는 이렇게 계속 무너지기만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못 찾아내고 있어요. 전기차나 수소차나 아마 현대하고 비슷하게 개발을 시작했고요. 아마 수소차는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시작했고 전기차도 상당히 이제 신제품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 프리우스 같은 거, 도요타 프리우스 같은 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더 발전을 못한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그래서 이건 빨리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신재생 전기차는 이걸로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 규모를 너무 느슨하게 본 거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본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은 디자인이라든지 신제품을 내놓는 속도가 다른 국가들 자동차 공장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렸던 거예요. 모델이 안 바뀌어. 뭐 바꿔봐야 약간 크게 이제 모델 체인지에 대한 변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1년을 타나 3년을 타나 차가 똑같은 거예요. 새 차를 타는 맛이 없잖아요. 이런 개발비를 투자를 안 하는 이런 관행들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판매에 대한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 자동차 산업이 어떤 지원을 힘에 얻는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혁신적으로 상승 전환하기는 어려울 거다는 어떤 그런 게 보여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부분 안에서 앞으로 일본이 중국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사실 중국은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설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업계하고 중국 자동차 업계가 합의를 어떻게 봤냐면 전기차는 중국이 만들고 그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기, 충전소겠죠. 충전소와 충전 방식은 일본이 주도를 한다라는 방식으로 제휴를 맺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일본의 배터리 기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 사태에서도 봤지만 일본은 아직도 전기차에다 원형 축전지를 써요. 동그랗게 생긴 원형 축전지를 써요. 이게 안정성이 높기는 하지만 용량이 떨어지고 충전의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대세는 이 판막형, 그러니까 사각형, 막형 축전지로 변해가고 있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성능 개선 효과가 좋았고 계속 충전 속도를 줄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충전량을 늘려가면서 그 주행 거리를 늘리는 기술들을 한국 후발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진행해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형 축전지에 몰두하고 있는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들을 가면 갈수록 국제 시장에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그 차체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차값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거든요. 전기 관련된 부분이. 자, 이 부분을 일본이 공짜로 걷어 먹으려고 했었는데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한국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신규로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일종의 그 기대감과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동아시아 공장을 지금 한국 아니면 일본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자체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본은 전기차 시장에 퇴출당하게 되거든요. 수소차는 이미 해놓은 게 너무 느려가지고 현대차를 따라갈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차로 버틸 수 있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한계는 앞으로 10년이 길게 10년도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게이츠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 게이츠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요거 자동차 기업이에요.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미국 게이츠사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본계 기업이 49%의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외국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결정을 했어요. 이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게 이제 대구 달성공단에 있던 회사거든요. 직원이 무려 6,000명에 달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 6,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전부 다 해고하고 회사를 폐쇄를 해버렸어요. 이 회사만 그만두면 좋은데 이 회사하고 또 연결 관계가 있는 그 협력사가 51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6,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성공단 안에 6,0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지금 이 한국 게이츠의 폐업을 통해 가지고 고용 위기를 맞게끔 된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럼 앞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안 할 거냐? 한다는 거죠. 납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된대요. 그럼 그 물건은 어디서 오냐? 중국 게이츠. 그러니까 중국에 설립해놓은 게이츠사에서 물건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 물건을 그냥 현대 기아차에서 받아서 쓰는데 다만 한국에서 그동안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빼버린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되돌릴 수 없냐? 내지는 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고 말하는데 이 회사는 100% 외국인 자본으로 지어진 외국계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다른 업체가
그 폐업하는 것처럼 이런 돌발적인 폐업이라든지 이 폐업에 따르는 어떤 뭐 그 보상금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을 못 벌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매출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상태에서 중국제로 물건을 바꿔 쓰기 위해서 한국에서 유지되는 거를 그냥 무작정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자 기업으로 들어와서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 감면을 실컷 받아 처먹고, 더군다나 또 임대료도 외국 기업이라고 싸게끔 해줬는데, 이 지자체들의 보조금을 몽창 떼먹고 갑자기 폐업을 하고 튀어버리는 사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용 안정에 대한 아무런 사전 사후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그렇게 보조금을 갖던 대구시에는 폐업 사실 자체도 아예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하고 난 이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이게 제대로 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를 분양가대로 환수 조치를 할 건지, 시장가대로 판매를 해갖고 차익을 이 회사가 가져가게끔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세부 처리에 대한 지침도 전혀 안 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들이 말하자면 우리 노동자들의 안정을 갉아먹고 국내 조세를 빼먹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의 반도체 부품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아베가 이 수출 규제 한답시고 이 사단을 내 가지고 부품 국산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모양을 보면서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분공장을 세워서 살아보자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자 외투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우리가 이마만치 지급을 하면서 아무튼 들어오기만 하면 사실 한 50%가 공짜라고 보면 돼요. 국내 기업에 비해서. 그럼 사실 국내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잖아. 국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특혜를 받아서 들어온 기업이 벌만치 벌다가 나중에 그 자기들의 어떤 어떤 경영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기만 하면 이런 방식으로 그냥 먹고 땡을 하고 튀어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조치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이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1위일 거고, 회복률도 빠를 거고요. 회복을 지나서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예전처럼 그냥 외국 돈만 싸들고 오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을 무차별하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뒤통수를 맞는 사례를 더 이상 만들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자성의 목소리들이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미국하고 독일에는 엑슨 플로리오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폭스바겐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폐업을 감행했을 때는 FTA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 관세 혜택을 줬던 거, 법인세 혜택을 줬던 거, 언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법인세를 20%에서 8% 가까이로 12% 이상 차이나게 깎아주는 법안이 있다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롯데나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돈을 많이 챙겨갖고 간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 조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페널티를 주게끔 어떤 법적 제도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냥 외국 자본들을 받아갖고 어떻게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계의 국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 경제를, 또는 전 세계 문화 코드를, 방역의 코드를, 컨텐츠를 리드해갈 그런 대단한 경제 중심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막 성장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에 함부로 외국의 메뚜기들이 날라들어서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과 노동력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선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한국판 뉴딜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분야 안에서 정부 지원금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사업 지원금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지원금들을 노리고 순간 반짝해서 들어와서 단물을 뽑으려고 하는 외국인 기업들, 불량한 투자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법도 이번 그 게이츠 회사의, 한국 게이츠의 비도덕적인 폐업 사태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조금 있다가, 우리, 문희전 평론가, 전루나와 함께하는 월드머니 시간으로 다시 찾아뵐 건데요. 오늘은 뭐 국내 얘기들도 많이 했고, 마지막에 이제 일본 관련된 얘기들 좀 했습니다만, 독야청청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니까 전 참 좋은데요. 왜 우리 주변국들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이 이렇게 점점 더 나빠져 갈까라고 하는 좀 불길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같은 방역적인 위기,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떤 갈등들, 그리고 외교 안에서의 서로의 이권 다툼을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어떤 싸움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무풍지대라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뭐 북방 영토를 둔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라든지, 지금 해양 자유권을 두고,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를 다이다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쪽 지역을 둘러싼 중국하고 일본의 어떤 그 해상 안에서 충돌도 지금 임박해 있는 관계고요. G7과 관련해서 한국이 참여를 하냐 못하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본과 어떤 중국의 그 홍콩 사태에 대한 일종의 이제 국제 규탄문 관련된 등등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어가려는 거는 안 하고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해갖고 말이죠. 우리가 강한 국가야. 일본쯤은 내가 가볍게 때려부실 수 있어. 아니야. 일본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아. 중국 해군이 예를 들어 도발한다고 하면 전부 다 뭐 수장을 시켜버리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자국의 정권을 안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집권 세력들이 활용하는데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계산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 중국, 러시아가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일부러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우리는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동아시아에서 그런 군사적 위기가 온다 그러면요, 지금은 잠잠하던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남북 북미 간의 어떤 평화 무드보다는 군사력의 우위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강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려고 하는 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이게 다 국간에서 인심난다고, 코로나 때문에 자국에서 욕 먹고 경제 어려워서 국간이 비어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욕하다 보니까 이 정부 지도자가 이거를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인기 영합을 위해서 위험한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치밀하고, 그리고 절대 티내지 않는 그런 외교와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월드머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후원 관련한 내용은 다음 방송에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 가지시고요. 머리 정리를 하라고. 이게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방 안에 정전기가 많은가 봐요.
머리가 초사이언인처럼 뜨네요. 네. 잠시 후에 문희정 평론가님과 함께 월드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이상하겠지.